소금은 감자칩과 팝콘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장품에서 비료, 물 처리에서 도로 빙판에 이르기까지 가정 및 산업 제품에도 사용돼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톤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소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심해 암석에서 서서히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이 예전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균형을 깨트리고 있어요. 소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토양, 공기, 바다에 너무 많은 소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소금은 지질 융기와 암석 풍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 후 암석은 분해되어 소금 이온을 토양으로 방출하죠. 이 이온 중 일부는 식물과 유기체에 흡수되고 일부는 강으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운반됩니다. 소금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소금 먼지를 통해, 해안 지역에서는 해물을 통해 대기 중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도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은 소금에 의해 제어되는 전기 시스템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흙이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흙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식물도 소량의 소금이 있어야 적절한 신진대사를 하고 충분한 엽록소를 합성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소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인 소금 순환을 방해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표면으로 소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광물 영감, 강성분 및 염분 측정에 대한 전 세계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한 후 내린 결론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위한 소금 채굴입니다. 그리고 암석의 풍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산성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다른 요인들이 지구 표면에서 소금의 생성 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소금 농도는 너무 높아서 토양, 식물, 동물이 그 소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필수종은 염분이 많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키고 프레그마이트와 같은 침입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레그마이트는 키가 크고 갈대 같은 식물로 해안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조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해양 생물종인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먹이 그물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농지를 황무지로 만들기도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미 약 883헥타르의 토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인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소금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이 불모지가 되기도 해요. 게다가 과도한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문제는 여분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너무 짜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요리용 소금이나 염화나트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료와 건축자재 생산 과정에서 다른 칼슘과 마그네슘 기반 염분도 유출되고 있어요. 마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염료의 화학 칵테일과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칵테일이 우리 인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마세요. 193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험의학과의 로버트 맥켄스 박사는 4명의 지원자에게 열흘 동안 소금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먼저 그들은 몸에 남아있는 염분을 땀으로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소금을 제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로가 시작되었고 지원자들은 곧 너무 피곤해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을 때 발생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포가 소비해야 하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혈액 내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 혈액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실험 기간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몇 분 만에 다시 맛을 볼 수 있었고 거의 즉시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일이에요. 열흘이 이 정도인데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동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다가 갑자기 모든 소금을 잃는다면 모든 수중 조류가 사라져 지구의 광합성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육지의 식물도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따라서 소금이 사라진 직후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산소는 부족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온은 극도로 더운 기온과 추운 기온 사이에서 변동하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소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소금을 알고 소중히 여겨왔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물로 사용되거나 미라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페니키아인과 지중해 제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40가지 이상의 소금을 알고 있었고 약용으로 사용했어요. 중세 유럽 대륙에서 베니스는 소금 독점을 통해 권력을 잡았어요. 소금의 생산과 운송은 새로운 도시의 출현과 도시 건설로 이어졌어요. 소금의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틸 해양대기과학대학의 연구원들은 아카바만에서 희귀한 심해 염수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홍해의 북쪽 연장선입니다. 이 짠 수중 호수는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방식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염수 웅덩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고 다소 이국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산소가 전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연구원들은 홍해의 소금물 웅덩이 미생물에서 잠재적인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분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염분 무산소 염수 웅덩이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년 전 아카바만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돌발 홍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은 우주를 통해 솟아오르는 혜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위성 뒤에는 방사능을 받은 물질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있고 지구는 한 달에 한 번 이 꼬리를 직접 통과합니다. JGR 행성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의 꼬리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이 원자들은 운석 충돌로 달의 토양에서 날아가 태양 복사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조승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한 달의 며칠 동안 지구의 중력은 나트륨 꼬리를 지구 대기로 감싸는 긴 광선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꼬리 자체는 무해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고출력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희미한 주황색 나트륨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 영토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넓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규모예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막이죠. 이곳은 기온이 섭씨 57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이곳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모래 언덕이 450m까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언덕이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의 영향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 곳에까지 미칩니다.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으로 날아가요. 비가 오면 지면에 가라앉는 이 먼지는 영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고 종종 자동차에 붉은 찌꺼기를 남기기도 해요. 사하라 사막과 영국, 유럽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환경 현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을 사막으로 만들어 토양을 죽게 하고 유럽인들은 식량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토양이 없으면 황량하고 척박한 풍경만 남게 돼요. 사하라 사막은 이미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있고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며 지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의 5분의 1이 사막으로 변했어요. 다음 희생자는 이탈리아로 역시 사막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땅은 대부분 바위가 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몰도바 토양의 60%가 사라졌고 이 문제는 흑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몽골까지 도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간 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위협이 너무 심각해 유엔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았죠. 이탈리아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할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10년에 약 48km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럽을 덮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어요. 192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약 10%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72개국 이상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세계 식량 계획은 한때 사하라 사막에 존재했던 푸른 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과거 약 5,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푸른 나무와 풀이 무성한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기후는 21,000년 동안 환상적인 녹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과 이 건조한 대륙에 물을 가져다주는 몬순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도움과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하라 사막의 녹지를 되살리고 사하라 사막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 강은 사하라 사막 세네갈시 모리타니의 국경 역할을 해요. 우주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강변에 초목이 거의 없어 사막이 세네갈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숲은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녹색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은 실제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복원된 지역에는 40년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을 찾아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흙을 다루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현재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복원되어 울창한 녹지로 변모했습니다. 사헬 지역은 사막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녹색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벽을 만드는 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만큼 로켓 과학 같은 건 아니에요. 그곳의 땅은 태양에 의해 구워져 콘크리트 블록처럼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다면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물을 가두고 식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머금는 반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반달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왜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술은 고대의 기술이고 한때 사헬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면 등고선 아래 지면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한 반달 모양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지형도를 보면 이 선을 볼 수 있죠. 등고선은 지면의 높이를 나타내며 반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양 끝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일종의 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이 풍부해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또한 수수와 기장처럼 가혹한 환경에 익숙한 토종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해왔고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땅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빨리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반달에 들어갈 물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땅을 관통해 지하수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식재 기술은 반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한 줄을 만들어 토마토와 같은 다양한 채소를 심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나무만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길고 더운 하루를 보낸 후 갓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나무는 또한 토양을 보호할 거고 운이 좋으면 사하라 사막에 새로운 숲이 생길 거예요. 목표는 숲의 역동성을 모방하는 겁니다. 작은 식물로 시작해서 점차 작은 식물보다 더 유용한 큰 식물로 확장하는 거죠. 망구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기가 끝나면 사하라 사막을 떠나 도시로 가거나 아예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마을은 유령 마을처럼 동물들만 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모래사막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모든 새로운 오래된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은 항상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머물고 여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가 거대한 사막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2017년 우리 태양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긴 튜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 어떤 소행성이나 혜성도 그렇게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외형도 특이했는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물체보다 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으며 표면이 광택이 나는 금속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태양을 지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로켓이 등에 달린 것 같았어요. 이 특이한 방문객은 오우무아무아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얻었어요. 하와이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먼 땅에서 온 정찰자 또는 방문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곧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방문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공상과학적 가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다른 태양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부터 시작할게요. 고향 태양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방출된 것이 틀림없어요. 연구진은 이것이 혜성인지 소행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둘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지만 구성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혜성은 주로 얼음, 먼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더러운 눈덩이라고도 불려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열로 인해 얼음이 기화되어 가스와 먼지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어 이로 인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밝은 빛을 발하는 꼬리가 만들어지죠. 혜성은 일반적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계의 먼 곳에서 태양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은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로 일반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혜성과 달리 소행성은 얼음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접근할 때 꼬리가 생기지 않아요. 소행성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혜성에 비해 더 원형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우무아무아는 우주의 다른 위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혜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혜성 활동의 전형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오우무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지나갈 때 가스를 뿜어내지 않아요. 저와는 다르네요. 혜성처럼 행동하지만 소행성처럼 보여요. 또 다른 큰 의문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오우무아무아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는지예요. 은하계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이르며 태양계가 형성되는 데는 수억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른 천체라도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이동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리죠. 반면 인간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시간의 극히 일부인 약 4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건 최근 수십 년, 심지어 수년에 불과해요. 이런 암석들이 우주에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러한 물체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양계에서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태양계는 은하계를 채울 만큼 충분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무작위 암석이 튕겨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은하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충돌, 합병, 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작은 암석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방출의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오umu아무아를 쫓아낸 태양계에는 목성과 비슷한 행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분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태양계가 목성 크기의 행성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거대한 행성은 별에 가까워져 목성의 더 뜨거운 버전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행성은 태양 궤도를 바짝 돌기 때문에 파편을 방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성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이들은 태양계 외곽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해성의 저장고인 카이퍼 벨트가 외곽에 있습니다. 태양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과 파편 사이의 상호작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다른 태양계에서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우리의 방법은 별에 가까운 거대한 천체에서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우주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특이한 이론인 범종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소행성, 해성, 심지어 우주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행성 간에 분포할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생명은 우주의 한 곳에서 시작되어 다른 천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범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간 천체가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작은 미생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천체가 행성이나 달에 충돌할 경우 이러한 물질을 전달하여 천체에 생명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특정 행성이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를 운반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umu아무아는 사실 해성이었다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어요. 해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햇빛에 닿으면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져 수소를 방출하고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도 바뀐 거예요. 색깔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요. 붉은색을 띠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광선을 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광선에 오래 닿을수록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수소를 모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방문자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탐사선을 보내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해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구 궤도와 목성 궤도를 이용해 오umu아무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멀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될 거예요. 우주 탐사선의 잠재적 궤도 중 하나는 지구와 목성의 중력을 올가미 밧줄 효과로 이용하는 거예요.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목성의 인력을 만나기 전에 지구 궤도에 다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근처에 다시 보내져 해성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발사될 겁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는 또한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방문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천체는 그것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땄어요. 흥미로운 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umu아무아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도 본 적이 없어요. 먼지와 가스구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우주 천체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9년 8월에 처음 발견된 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를 연구한 결과 다른 별에서 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리소프는 우리 동네를 통과하는 여정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첨단 망원경으로 보리소프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소프가 매초 181kg 이상의 먼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보리소프에는 태양계 해성보다 더 많은 일산화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양은 해성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물체가 아마도 모항성 근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후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아마도 더 큰 행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줘요. 보리소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본 다른 해성의 빛보다 훨씬 더 평강되어 있으며 구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보리소프가 다른 별과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명한 파란색의 이상한 폭발이 우주 곳곳에서 나타나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의 이름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현상과도 다르며 가장 최근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발생하여 더욱 이상합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상한 폭발은 2018년 6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푸른 폭발은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카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이 폭발은 소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폭발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대칭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구형이 아닌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으로 우주로 폭발했습니다. 이 현상은 별이 핵 연료를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우주 폭발인 초신성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3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현상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더 강력합니다. 청색 폭발이 발생하면 태양과 같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둘째, 훨씬 빠릅니다. 폭발은 최고 밝기에 도달한 후 며칠 내에 사라지지만 초신성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 청색 폭발이 훨씬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물체는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광학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반 초신성과는 달리 이 밝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방사성 원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관측된 이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15개의 망원경이 끊임없이 이 현상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러한 극단적인 폭발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고 있어요.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속 광학 과도 현상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별의 사체, 즉 별이 소멸할 때 남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중성자별 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방출을 생성하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초신성을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확실히 블랙홀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별이 조용히 우주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신 가스, 먼지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된 블랙홀 주위에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 원반은 마치 강력한 우주 제트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질의 흐름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이함을 설명하는 것이 획기적인 과학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별의 사체가 아니라 실제로 매우 활동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된 이후 우리 망원경이 포착한 모든 유사한 사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폭발은 항상 다른 은하의 나선형 8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023년 4월 전혀 다른 구역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이상한 폭발을 포착하여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큰 나선 은하에서 약 5만 광년, 작은 은하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날 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침내 답을 찾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핀치 현상의 특이한 위치가 모든 것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 직후부터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것이 숙주 은하 밖에서 멀리 떨어진 두 중성자별 사이의 충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돌했을 때 일반 초신성보다 100배 이상 밝은 플레어를 생성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으려면 이 중성자별 중 하나가 고도로 자화되어 폭발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폭발이 태양의 100배에서 1000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에 의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치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발생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밝고 매우 빠르며 그 기원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찬드라 X선 천문대, 조대형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최신 정보를 추가하면 연구원들이 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핀치만이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재작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9월에 청색 폭발이 목격되어 태즈메니아 대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폭발과 마찬가지로 이 폭발도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00일 후 이 현상을 추적하던 관측자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폭발을 관찰했고 그것은 원래의 폭발만큼 밝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개의 유사하고 이상한 폭발이네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계 13개의 망원경이 태즈메이니아 대불 이벤트에 주목했고 그 중에는 고속 카메라가 장착된 망원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0일 동안 14번의 불규칙한 빛 펄스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예상대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신성과 같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폭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이 시나리오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학계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고 플레어는 10분에서 약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연장된 시즌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완전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으로 정면 각도에서 태즈메이니아 대불을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은 더 큰 규모의 샘플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시 루빈 천문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폭 8m의 망원경과 이를 위해 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기술이 마침내 이 청색 폭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성 진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는 흥미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성은 평평하고 M&M 캔디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만 평평한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태양에 고정되거나 열린 공간에 휩쓸리게 되는 등 수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지만 목성은 평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성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은 크고 둥근 공이 아니라 평평한 팬케이크처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46억 6천만 년 된 가장 오래된 이웃 행성 중 하나예요. 그리고 목성이 아기 행성이었을 때는 원반 불안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됩니다. 별이 형성될 때 별은 둥근 물체처럼 보이지 않고 커다란 원반처럼 보여요. 이 단계에서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매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 원반의 먼지에는 탄소와 철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고 달라붙어 더 큰 물체를 형성해요. 먼지는 자갈로, 자갈은 바위로, 바위는 서로 부딪히며 점점 더 커집니다. 디스크의 가스는 이 모든 고체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일부는 떨어져 나가지만 다른 일부는 달라붙어 행성의 기본 조각이 되어 이를 행성 시멀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도 처음에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조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고리 모양의 커다란 가스 원반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가스와 암석을 모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가스 거인은 특별해요. 그들은 디스크의 더 차가운 부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분자가 느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는 물이 얼고 작은 얼음 조각이 서로 달라붙어 먼지와 섞일 수 있어요. 이러한 더러운 눈덩이가 모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의 핵을 형성합니다. 별에 더 가까운 따뜻한 지역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얼음 행성들이 탄생한 후에는 이 작은 행성들을 위한 가스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별이 탄생한 후 이러한 암석 행성이 형성되는 데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동시에 성장하면서 근처의 가스를 빨아들이고 멀리 있는 물질을 더 멀리 밀어냈어요.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원반은 완전히 변해서 주변에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위성, 유성, 해성 등이 모여있는 둥근 별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초기의 먼지공이라고 불리는 이 원시 행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처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경우 으깬공이나 M&Ms처럼 보였어요. 땅콩 종류 말고요. 태양이 젊었을 때 태양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은 냉각되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 덩어리들은 거대한 중력에 의해 극적으로 함께 붕괴되어 목성을 만들었습니다. 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둥근 가스 거성이 됐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금성이나 천왕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 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가스 원반에서 물체가 형성되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공을 줄에 매달아 돌리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모든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는 해성이나 소행성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 행성과 충돌할 때 이러한 충돌로 인해 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금성과 천왕성은 아마도 대규모 충돌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죠. 태양과 인근 행성의 중력이 이들을 제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위 조석 잠김 행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은 항상 항성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방식으로 회전하는 천체예요. 따라서 한쪽은 항상 매우 뜨겁고 다른 한쪽은 매우 춥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행성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 위에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워질 때 형성됩니다. 중력은 매우 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힘은 행성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하여 별의 공전 시간과 일치하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항상 서로 마주보게 돼요. 조석으로 고정된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우리 달은 지구의 조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외계 행성이라고 불리는 5,0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궤도가 엄청나게 긴 행성들은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또는 매우 흔들리는 해성 같은 궤도를 가진 행성, 또는 소위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리는 행성들은 항성과 매우 가까워서 수성이 태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하지만 이 행성들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형성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행성들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배치를 행성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가스와 먼지 때문입니다. 행성이 이러한 물질에 부딪히면 가스의 나선형 패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은 서로 섞이는 방식에 따라 행성을 중심에 더 가깝게 또는 더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스 중심 이동이라고 해요. 목성이 수십억 년 전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뜨거운 목성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둘째, 큰 행성은 작은 행성을 밀어내어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별의 중력이 행성을 잡아당겨 궤도를 더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량 행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이라고 부를 별 없이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외로운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은하계의 떠돌이 유목민처럼 영원히 떠돌아야 할 운명에 처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별에 묶여있는 행성보다 자유롭게 떠도는 행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만 수조 개의 불량 행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지구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 크기일 수 있어요.
어떤 위성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따뜻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거친 오로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안식처인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다른 별이나 행성계 전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의 중력에 잠시 걸렸다가 다시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성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행성 형성 과정에서 때때로 모든 행성이 모별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행성이나 지나가는 별과의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 밖으로 쫓겨나기도 해요. 이렇게 쫓겨난 행성은 불량 행성이 됩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태초에서 태양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별과 2개의 행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를 화석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은 우리 우주 전체만큼이나 오래된, 약 130억 년 된 매우 오래된 별입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이례적인 일인데요. 행성은 보통 더 무거운 물질을 포함하는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과거 행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현재의 행성 형성 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우리는 금속이 많은 별이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 용어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화학 원소를 의미해요.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금속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다가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최초의 행성은 언제 형성됐을까요? 새로 발견된 이 시스템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2개의 거대한 행성이 금속 함량이 엄청나게 낮고 매우 오래된 별을 공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게 존재할 행성들이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이는 금속이 부족한 행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행성들을 연구하면 행성 형성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파타고니아의 석호에는 특이한 작은 생명체 군락이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은 인류 최초의 생명체 중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강 근처에 머물며 사과, 배, 알팔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부와 양 목장주만 거주하고 있을 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언 부족이 살던 거칠고 먼 곳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난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생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2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친 도로를 9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35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샘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석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소규모 팀은 차를 타고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길은 계속 하이킹을 했어요. 강렬한 햇빛을 견디기 위해 물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된 슬러시에 무릎까지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완벽하게 맑은 12개의 석호가 있었습니다. 그곳 자체는 매우 산성이고 짠물과 강렬한 직사광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아주 오래전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석호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미생물을 많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군집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특이한 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구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당시 중요한 존재였어요.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을 형성해서 서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어도 일부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테리아는 모래와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용해 서로를 밀착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였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통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폭이 5m,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에 달해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들은 훨씬 더 컸어요. 오래전에는 공룡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푸나 대 아타카마의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매우 염분이 많은 석호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희귀한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유명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좋은 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일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는 많이 변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여기가 아주 오래전의 붉은 행성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화성의 고대 암석에 화석이 숨어 있다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얼음 밑에서 고대의 잃어버린 세계가 발견된 남극 대륙이 그 비밀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춥고 고립된 눈과 빙상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라비아 반도, 인도 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땅덩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선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남극은 그 당시에도 다른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남극은 웅장한 숲과 생명으로 가득한 강으로 덮인 땅이었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얼음 아래에 숨은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도양에 가까운 이 고대 땅은 미국 메릴랜드주나 벨기에만큼 넓었어요. 1,400만 살이 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400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데 이는 남극 대륙이 완전히 얼어붙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나 뉴질랜드 태즈메니아의 추운 온대우림처럼 기온이 높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열대 기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강과 가까운 언덕에 작은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계곡을 덮은 얼음 때문에 계곡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대한 얼음층이 대륙 전체를 덮어 오래된 빙하를 숨겼죠. 강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형성한 건 오래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훨씬 전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지대와 산으로 가득 찬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지형이 더 이상 침식되지 못했어요.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화성 표면보다 얼음 아래에 숨은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적다는 거예요. 화성을 더 많이 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빙상을 뚫어 그 아래 퇴적물 샘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얼어붙은 고대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200만 년 전 샘플을 채취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륙 북부의 암석에서 약 60억 년 전에 고대 생물체가 발견됐어요.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진핵생물이라는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과의 구성원에는 식물, 곰팡이, 동물, 심지어 아메바처럼 세포가 하나뿐인 작은 유기체까지 포함되어 인간을 포함해 세포의 핵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으로 가계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마지막 진핵생물 공통조상이라고 불리며 20억 년 전에 살았어요. 이 고대 유기체는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하고 컸습니다. 아마도 박테리아를 사냥하는 지구 최초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문어는 우주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우주 공간에 갇혀있던 문어의 알이 지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문어들은 지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전 정보와 섞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어가 탄생한 거죠. 고도로 지능적인 문어가 외계 생명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부터 전해져 내려온 펜스퍼미아라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펜스퍼미아는 생명체가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우주먼지, 소행성, 심지어 우주선과 같은 것들에도 생명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은하계를 여행할 때 생명체가 전파돼요. 이 가닥의 생명은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곳 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어 이론이 신선할 수는 있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해요. 너무 가설적이기 때문이죠. 문어는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동물이에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거의 3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공룡 친구들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이에요. 잠깐 더 있어요. 문어 팔에는 나름의 정신이 있어요. 문어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머리가 아닌 팔에 있거든요. 즉 문어의 팔은 조개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인은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닌자 수준의 멀티태스킹이죠. 침팬지나 돌고래와 같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문어도 오래된 조개를 주워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등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돼지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돼지는 비디오 게임을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 말고요. 하지만 최근 한 학술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돼지 4마리에게 조이스틱 게임을 하게 했어요. 움직이는 공이 벽에 부딪히도록 스틱을 조작해야만 간식을 받을 수 있었죠. 4마리의 돼지는 모두 이 실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과학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둘기들은 인상적인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비둘기들은 피카소 그림과 모네 그림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어렵지 않게 학습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둘기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술 작품을 식별하는데 이 지식을 적용해서 각 화가의 차이점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쌍한 것들은 항상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캥거루를 동물의 가장 놀라운 능력 경연대회에 출전시킨다면 승리를 거머쥘 거예요. 캥거루는 4발로 걷는다는 규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의 특별한 종인 붉은 캥거루는 꼬리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요. 보이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5개의 다리를 사용합니다. 캥거루의 꼬리는 관절이 있는 척추와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학적으로 5번째 팔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호주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농담은 그만둘게요.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과 같은 다양한 독특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파충류는 내륙 타이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독은 성인 100명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과 관련해서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거미 중 하나인 깔때기 거미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삶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귀의 기괴한 습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귀는 몸의 앞부분에 거대한 채찍코가 연결된 특별한 종류의 물고기예요. 마치 랜턴을 영원히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랜턴이 일종의 생물 발광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아귀는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유인하는데 이 랜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과학자들이 이 작은 녀석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거꾸로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심 약 5,000m의 태평양 해저 위를 떠다니는 이 녀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이 해저에 가까이 사니까 그들의 내장된 등뿔이 먹이를 찾아 땅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이상할 수도 있지만 꽤 영리한 녀석들이에요. 최근 과학자들은 뇌도 머리도 없지만 꽤 똑똑한 동물종을 발견했습니다. 거미 불가사리를 만나보세요. 팔이 5개 달린 이 생명체는 신경따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영리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최근에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불빛을 어둡게 하면서 거미 불가사리에게 맛있는 새우를 먹였습니다.
10개월의 훈련을 마친 후 이 조그만 아이들은 과학자들이 방에 불을 끄자마자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뇌를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황색 고양이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털 색깔이 고양이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주황색은 X염 색채이기 때문에 주황색 고양이는 보통 수컷입니다. 갓필드처럼요. 소위 주황색 고양이 행동은 진저 고양이를 혼돈의 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갓필드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털 색깔과 고양이 행동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시력 측면에서 사마귀새우는 아마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물은 무려 16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5가지가 자외선 스펙트럼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자외선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매우 짧은 파장입니다. 과학계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마귀새우가 주변 세상을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색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색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흐릿한 색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무늘보가 귀엽다고 말하는 건 과소평가예요. 나무늘보는 정글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늘보의 털을 자세히 보면 녹색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녹색은 사실 나무늘보와 함께 자라는 작은 해조류입니다. 나무늘보가 정글에서 더 잘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무늘보를 키우기도 해요. 나무늘보 털 안쪽의 작은 균열은 조류 번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조류종을 발견했어요. 나무늘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깊은 곳에는 페넥 여우라는 작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귀를 가진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거대한 귀는 사막에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발산하고 지하에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녀석을 만나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팬더는 자이언트 팬더보다는 너구리에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고양이 크기의 이 동물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혹독한 날씨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려고 서로 뭉쳐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판다 사촌들처럼 온순하고 친근하며 때때로 대나무 막대기를 즐겨 먹기도 해요. 그리고 벌이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꿀벌의 뇌는 핀헤드만 해요. 하지만 벌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벌이 장시간 탐색 비행을 마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벌은 계속 날기 위해 꿀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충전을 위해 벌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영리합니다. 벌집 동료에게 꿀 한 방울을 달라고 해서 다른 벌의 뱃속에서 직접 꿀을 얻고 비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꿀벌은 매우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들이 벌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죠. 농담입니다. 수천 년 전 무게 200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유성이 시속 약 9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큰 사건처럼 들리죠? 실제로 마하라슈트라의 로나르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위에서 보면 다른 호수들 같이 보이지만 모래가 자성을 띠고 있어 나침반을 헷갈리게 합니다. 우선 소다 호수는 콜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호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곳의 pH는 9에서 12까지 다양하지만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범위는 6.5에서 8.5예요. 따라서 이러한 물은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메인 호수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작은 둥근 웅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웅덩이가 메인 유성의 조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호수 근처에는 바위로 조각한 우상이 있는 하누만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는 꽤 강한 자기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농부들은 안바로 호수에서 물을 빼내오고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 호수를 작은 로나르라는 뜻의 초타 로나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거의 완벽한 타원형 분화구는 어둡고 미세한 질감의 화산암인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 단 2곳의 자연 분화구 중 하나예요. 이곳의 물은 바닷물보다 7배나 염도가 높으며 때때로 특정 박테리아로 인해 호수가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수도꼭지를 열어 물 한 잔을 채울 때마다 중력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중력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폭포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를 역폭포라고 하며 초강력 바람이 폭포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물을 다시 밀어 올릴 때 발생해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과 겨울에 자주 발생해요. 이 멋진 마술을 실제로 보려면 보통 시속 74k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해요. 사실 생각만큼 드문 일은 아니에요. 호주부터 인도, 일본, 영국, 미국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야생의 역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 로열 국립공원과 같은 지역에서 시속 69km의 바람이 폭포를 거꾸로 뒤집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빠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호주가 남반구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는 제쳐두시고요. 화장실에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내린다는 속설 같은 것 말이에요. 이건 도시의 속설일 뿐이에요. 인도 뭄바이 인근의 산당 계곡과 암볼리 언덕과 같은 곳에서는 몬순 기간 동안 폭포수가 위로 날아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페루 제도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은 이 지역의 지형과 북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이 독특한 현상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도 라다크의 마그네틱 힐은 스리나가르 레 고속도로를 따라 레시에서 불과 26km 떨어진 해발 4270m에 위치한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주차된 차량을 중립에 놓아두면 신기하게도 오르막길을 굴러 올라가는 기이한 중력 현상으로 유명하며 논리를 무시하고 전 세계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에요. 현지인들은 이곳을 하늘과 땅 사이의 길로 여기는 나름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적당하고 착시 효과가 절정에 달하는 6월에서 9월 사이, 보통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해보세요. 브라질에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후아두 아멘두임이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를 걷거나 운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땅콩거리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차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오르막길을 구르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언덕에 유령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언덕 아래에 거대한 철광석 매장지가 자석처럼 자동차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등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기이한 현상은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게 진실이에요. 이 도로는 가파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리막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수많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흑해 연안에 위치한 우레키는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독특한 자석모래로 유명한 여유로운 해변 휴양지입니다. 이 모래는 1800년대부터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유력으로 주목받아 왔어요. 우레키의 자석모래에는 마그네타이트와 석영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성 함량이 약 23%에 달하는 특이한 모래로 일반 모래보다 자기장이 훨씬 강합니다. 헤스달렌 불빛은 노르웨이 중부 헤스달렌 계곡의 11km에 걸쳐 펼쳐진 신비로운 빛의 구슬입니다. 이 불빛은 적어도 193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낮과 밤에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밝은 흰색,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빛나며 공중에 떠 있거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부드럽게 흔들려요. 불빛은 몇 초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특히 1981년과 1984년 사이에 많이 목격되었지만 2010년 그 빈도는 연간 10회에서 20회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1983년부터 프로젝트 헤스달렌과 같은 다양한 단체에서 현장 조사부터 과학적 연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불빛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 불빛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 목격 사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천체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기도 해요. 한 가지 이론은 지역 광산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먼지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 지역의 지질학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입자 군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불빛이 계곡의 특정 암석 유형으로 인한 압전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다른 이론으로는 전자기파와 먼지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불빛의 독특한 모양과 색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한때 영국 일부 지역까지 날아와 자동차에 붉은 자국을 남겼던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천연 자성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일부 사람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자동차가 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걸 발견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자석을 이용해 차에서 먼지를 떼어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어젯밤에 무엇이 떨어졌는지 알고 싶으면 자석을 준비하고 이걸 보세요 라며 모래가 아니라 금속이라고 주장하며 열띤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먼지의 자성 특성이 어떻게 컴트레일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사하라 사막 먼지의 자성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랭캐스터 대학교 환경자기 및 고자기 센터의 바바라 마허 교수에 따르면 이 먼지는 아프리카 땅의 입자와 일부 대기 오염물질을 섞어 유럽과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붉은색은 약한 자성을 띠는 광물인 적철광 때문입니다. 물론 먼지에 인간이 만든 자성 입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뿌린다는 컴트레일 이론은 이미 철저하게 반박된 음모론에 근거한 거예요. 요컨대 사하라 사막 먼지에 붉은색을 띠는 적철광과 같은 자성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컴트레일 이론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해요. 2024년에 인터넷이 없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죠? 인터넷 액세스라고 하면 주로 유선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 위성을 떠올리게 돼요. 광섬유 케이블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과 많은 작은 섬을 연결해요. 모바일 네트워크도 널리 보급되어 있어 사하라 사막과 같은 외딴 지역에서도 원활하진 않아도 접속될 수 있어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위성 인터넷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립된 장소가 몇 군데 남아있어요. 조지아의 크루베라 동굴과 같은 깊은 동굴은 깊이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유튜버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거대한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한 남자가 감히 그 보물을 찾아 나선 바이럴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10,000를 벌었지만 사실 그의 가장 큰 승리는 그곳에서 살아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사이의 이 위험한 해역은 오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로 악명이 높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의 비행기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영역이 물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이나 소용돌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젤니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에 대한 코드를 실제로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전설과 섬뜩한 실종은 2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요인은 휴먼 에러입니다. 크루젤리키가 반박한 한 가지 가설은 1945년 추락한 19편에 관한 거예요. 1945년 미 해군 소속 비행기 5대가 플로리다에서 일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륙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비행 90분 후 부대 지휘관이 길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들을 찾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및 해상 수색이 실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19번 비행기와 탑승한 14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이륙 당시의 기상 조건이 비교적 따뜻한 날이었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푹신한 흰구름,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등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훈련 비행에 있어 매우 표준적인 날씨로 정말 평범한 날씨였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비행 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비행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조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정말 나쁜 조종사였어요. 크루젤리키에 따르면 그는 19편 사고 이전에도 최소 2번 이상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을 정도로 항해에 서툴렀던 조종사였어요. 운명의 날 그는 자신의 교대 근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팀 전체에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기내의 두 나침반이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순찰대에 무전에서 불안한 목소리는 그들이 육지 상공에 있다고, 더 정확하게는 플로리다 키 위를 비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하마의 헨스앤치킨 숄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가 어찌 된 일인지 항로를 수백 킬로미터 벗어나 플로리다 키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예상은 빗나갔죠. 이 사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그가 플로리다 키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 바하마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는 플로리다를 향해 서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계속 동쪽으로, 더 깊은 대서양으로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비행기는 연료가 바닥났고 여러분은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악의적인 힘이 두 나침반을 방해해서 저주받은 물길을 비행하는 동안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인간의 실수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죠. 조종사는 바하마 섬을 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크루젤니키가 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이상한 실종을 설명하는 두 번째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악천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서양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바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기예보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러한 폭풍으로 인해 수많은 선박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게다가 걸프 해류도 이 지역을 통과해요. 걸프 해류는 매우 강한 해류로 날씨를 빠르게, 때로는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요인이 대부분의 실종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실종을 설명할 수 있어요. USS 사이클롭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1918년 약 11,000톤의 망간을 싣고 있던 152m의 거대한 화물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서인도 제도에서 볼티모어로 항해 중이었고 309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더욱 섬뜩한 이유는 단 한 건의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잔해가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USS 사이클롭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갑작스럽고 격렬한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거운 망간을 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되어 매우 빠르게 침몰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사태나 거친 파도와 같은 수중 사건에 대해 추측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미친 이론은 아니에요. 크루젤리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히 악천후 지역이 아니라 바다 자체의 원초적인 힘에 관한 거예요. 이곳의 해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 거의 9,144m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깊어지면 무언가를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파도 아래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건 메탄 클래스 레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이는 수중이나 매우 추운 곳에서 메탄가스가 갇힌 채 형성되는 얼음과 같은 화합물의 멋진 이름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구조가 깨지면서 표면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블 샤워는 적어도 선박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형배를 이용한 일부 실험에 따르면 거품이 많이 올라오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배의 부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수의 거품이 빠르게 올라와 넓은 면적을 덮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힐 만큼 부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 이 두 가지 요인이 소위 악의적인 물줄기를 둘러싼 모든 미스테리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매우 유명하지만 정확한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바로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하는 공식 지도는 없어요. 이게 문제의 일부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실종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 목록에 묶이게 되죠. 메리 셀레스트 호의 운명처럼요.
1872년 이 배는 선장이나 가족, 선원들의 흔적이 전혀 없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선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실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호는 아조레스 제도에서 동쪽으로 약 643km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렵에는 삼각형이 사다리꼴로 변형되어 북대서양의 거대한 덩어리를 덮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믿기 시작하면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매일 해상과 항공에서 엄청난 양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은 전 세계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어떤 해는 그 수가 조금 더 많고 어떤 해는 더 적지만 평균은 동일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거친 이론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다음 기괴한 실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를 누르려는 순간 책상 아래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애리조나에서요? 네, 애리조나 아래에서 땅이 계속 움직이며 지구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몇 가지 배경 지식으로 무장합시다. 미국의 20개 주에는 사화산, 활화산, 현재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등이 포함돼요. 좋은 소식은 애리조나의 화산은 현재 휴화산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과거 활화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리조나주의 사막 지형에는 달마시안의 점처럼 화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닉스 남서쪽, 더글러스 동쪽, 플래그스태프 근처, 킹맨 북쪽, 멕시코 국경 근처에 화산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화산지대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은 활화산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1000년에 한 번 정도 분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력하고 파괴적인 화산 폭발은 약 1000년 전에 선셋 크레이터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핫스팟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아니,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화산의 맥락에서 핫스팟은 엄청난 양의 열이 지구의 얇은 외층인 지각을 녹여 화산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이 열은 지구의 조밀하고 과열된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멘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화산의 예요? 하와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빅 아일랜드에 활화산이 있는 이유는 현재 빅 아일랜드가 하와이의 핫스팟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하와이 섬들도 한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북서쪽으로 떠내려갔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던 해양지각, 즉 태평양판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해저를 살펴보면 하와이처럼 핫스팟 위에 자리 잡은 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모아, 갈라파고스 등이 가장 유명한 예일 거예요. 하지만 대륙에는 핫스팟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륙에도 핫스팟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륙의 핫스팟 중 하나는 아실 거예요. 네, 옐로스톤 칼데라 아래입니다. 칼데라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이며 특히 화산 입구가 무너져 내린 대규모 폭발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입니다. 옐로스톤 핫스팟은 기본적으로 올드 페이스풀과 이 국립공원이 유명한 나머지 온천과 진흙탕을 만든 곳이에요. 올드 페이스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로움에 주목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간헐천 중 하나이며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의 멋진 점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지표 아래의 마그마는 지하수 웅덩이들을 과열시킵니다. 그곳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엄청난 힘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릴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특정 화산암이 이 물이 빠져나가는 터널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 위로 분출하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올드 페이스풀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붙여진 간헐천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하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올드 페이스풀은 91분 정도에 한 번씩 분출하는데 이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음 분출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물의 온도가 95도씨에 달하니까 방문 시 매우 조심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증기는 최대 176도씨까지 더 뜨겁습니다. 케이크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다시 화산 핫스팟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대륙 지각에 핫스팟 화산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륙 지각이 평균 4배 정도로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지구 지각의 약 3분의 2가 해양 지각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는 핫스팟이 형성될 수 있는 대륙 지각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애리조나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중심부에 있는 화산지대인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은 600개가 넘는 화산으로 가득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화산은 대부분 작지만 그렇다고 덜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4,66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이 화산들은 거대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화산지대가 실제로 핫스팟 위에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 지역의 화산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구 표면 아래 고정된 핫스팟일 수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멋지죠? 이 지역의 화산 소동은 약 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젊은 화산이에요. 가장 최근의 분화는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스태프 근처에 있는 선셋 분화구는 이 분화구에서 가장 유명한 분화구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 시나구아족은 우파키 푸에블로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유적지는 현재 우파키 국립기념물의 일부로 이곳에서 수년 전 화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산은 작고 가파른 현무암 원추 화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은 매우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들이 많이 닳지 않았어요. SP 분화구라고 불리는 이 원추 화산의 가장 좋은 예 중 일부는 여전히 어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원추 화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는 성층 화산도 있고 하와이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보다 실리카가 더 많은 화산암으로 형성된 용암돔도 있습니다. 이는 용암이 더 두껍고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성층 화산은 이 화산지대를 탐험하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멋진 광경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성층 화산 자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지층의 잔해인 샌프란시스코 피크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크스는 높이가 3,840m가 넘는데 이는 부르즈 칼리파 4개 반을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예요. 이 봉우리는 애리조나 북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이 봉우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이기도 해요. 현재 하와이의 활화산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화산대의 분화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또 다른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산의 외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다음 분화가 선셋 크레이터를 형성한 것과 같은 분화라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될 겁니다. 용암 분수와 용암이 흐르는 강. 동시에 다음 분화는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는 화산 역사에 숨겨진 보석으로 남아 다음 화산 폭발을 기다릴 거예요. 구글 지도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의심스러운 분화구를 발견하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이 사람처럼 말이죠. 2024년
캐나다인 조엘 라포인트는 고국에서 가벼운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 어스를 열고 퀘벡의 코트노르 지역을 확대했어요. 그때 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하고 둥근 구조물이었어요. 측정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15km나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인쇄해서 프랑스 지구 물리학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아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구글 어스의 워터마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는 이메일을 열어 과학자의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물리학자는 지형으로 보아 라포인트가 운석 충돌 지역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 지역은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침식에 의해 대부분의 모양이 크게 변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충돌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분화구 모양이며 변형된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질 때 발생해요. 분화구 주변에 거대한 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산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탐험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분석한 프랑스 지구 물리학자는 그에게 희망을 주었죠. 퀘벡의 이 기이한 지형은 화산 지형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라포인트가 이 주제를 다시 의제로 제기한 후 과학자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최근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화산 형성으로 인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산이나 싱크홀과 같은 다른 것들은 충돌 분화구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확인을 위해 그들은 현장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성이 그곳에 떨어졌는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 크레이터의 놀라운 점이에요. 충돌 크레이터는 지구와 외부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지구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광물을 목록화했습니다. 충돌 구조를 찾을 때는 보통 운석에서만 볼 수 있는 티나이트나 캐머사이트 같은 광물을 찾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로 알려진 곳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브레데포트 분화구입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됐어요. 이 분화구를 만든 소행성은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 중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이 캐나다에서 이 분화구를 조사한 결과 충돌 부위를 보여주는 광물인 지르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포인트가 실제로 충돌 분화구를 발견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연구 탐사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충돌 분화구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꽤 큰 뉴스가 될 거예요. 마지막 발견이 2013년이었거든요. 이런 매혹적인 발견 중 또 다른 하나는 15살 소년이 발견한 겁니다. 윌리엄 가더리는 캐나다인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찾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전 이야기와 달리 윌리엄은 의도와 연구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야 문명에 관한 많은 책을 공부했어요. 마야인들이 하늘의 별과 관련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펴서 이미 발굴된 모든 도시를 지도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의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근처에 잃어버린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 윌리엄 가더리는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고 이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째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칼과 같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마야 도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티칼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 우주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구로 상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 국경의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미지를 원격 감지 전문가에게 가져갔어요.
전문가들은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및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의 방법론이 창의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15살짜리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를 거의 찾아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구글 어스 이미지에 나타난 이 작은 점들은 무엇일까요? 이 이상한 점들은 알제리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구글 어스를 검색하던 중 이 원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수년 동안 이 원들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원이 위성 이미지의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섬이 일직선으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요. 마을이나 도로,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인공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는 구글 어스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100%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에 나타난 거죠. 처음에 그는 석유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제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만했어요. 이 지역이 채굴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진파 조사는 땅속으로 충격파를 보내 지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동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는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사람들은 물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측한 것은 원이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나온 잔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고대 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이러한 전통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신비한 원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알제리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60km를 운전해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래 위에 파진 거대한 분화구가 12개의 작은 구멍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현대 시계의 조상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그는 구글 어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느다란 금속 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유튜버와 그의 팀은 모래를 파기 시작했고 오래된 다이너마이트와 정어리 캔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하라 서클은 유명한 지진 측량의 역사적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서클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석유 탐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구멍은 석유 탐사를 위한 고대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어리 캔은요? 이 지역을 탐사하던 노동자들이 남긴 거예요. 또 하나의 구글 어스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로마 제국의 아름다운 두 도시인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18세기 중반에 고고학자들이 헤르클라네움 유적지에서 당시의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나 역사가에게 이러한 발견은 2000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800개의 두루마리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화산의 열기, 화산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딱딱하게 굳은 검은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석탄처럼 부서지기 쉬워 조금만 부주의하게 움직여도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대 로마 도서관의 귀중한 지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두루마리를 반으로 자르고 고체 먼지와 재의 얇은 층을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칠 수 있는 특수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몇 단어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은 일부 유물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파괴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연구원들은 두루마리의 비문이 그을려 거의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두루마리를 스캔하여 고해상도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은 고대 잉크가 파피루스 섬유의 질감과 모양을 변화시킨 부분을 식별할 수 있었죠. 잉크를 바른 부분에서는 파피루스가 약간 더 두껍고 잉크의 핵심 성분인 탄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파피루스 내에 이러한 미묘한 디테일을 감지할 수 있는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두루마리의 3D 이미지 수천 장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사람들이 AI와 협력하여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가끔 오류를 일으켜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은 문자를 성공적으로 해독하는 사람에게 $1,000,000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프로세스를 크게 가속화하여 고대 작품의 여러 구절을 해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필사본의 일부분은 일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와 같아요. 이 두루마리의 저자 필로데모스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로 쾌락과 사치를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겼습니다. 필로데모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희소한 것이 풍요로운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즐겁다고 바로 믿지 않는다. 마치 디톡스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대의 인플루언서가 쓴 글처럼 느껴져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현대인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필로데모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장인이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별장에 살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서 작가는 쾌락에 대해 전혀 몰랐던 스토아 학파를 비판했습니다. 필로데모스는 에피쿠로스 주의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과학자 중 한 명이 그를 한 밴드의 앨범만 수집한 사람과 비교했을 정도였습니다. 수백 개의 헤라클레네움 두루마리가 아직 읽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아리스토텔레스, 호머, 소포클레스, 스토아 학파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면 해독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와 언어학자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해독했을까요? 사실 그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19세기에 그리스 어딘가에서 고대 석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비슷한 글이나 비슷한 언어로 쓰여진 다른 여러 해독된 석판과 비교해야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기호 한 기호씩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고대 문자를 해독해야 결국 고대 읍갱감자의 조리법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그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대 두루마리는 스캔하여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다른 고대 사본에서 일치하는 문자를 찾으면 오랜 시간 동안 텍스트를 해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보존된 파피루스 조각이나 모든 글자가 보이는 고대 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AI가 이를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암호화된 텍스트 중 하나는 보이니치 사본이에요. 240개의 다채로운 페이지로 구성된 이 작품은 1912년 폴란드 서점 보이닉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성술적 상징, 이름 모를 식물, 페이지에 그려진 특이한 인간 형상 때문에 이 책이 흥미로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손으로 쓴 텍스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자는 아름답고 선명한 필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책의 언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5세기 초에 누군가가 이 미술책을 썼으며 식물학, 천문학, 생리학, 요리, 의학, 우주론에 관한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많은 과학자와 언어학자들이 비문으로 신비한 그림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작업에는 인공지능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과학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주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과학과 마법이 혼합된 것일지도 몰라요. 한 버전에 따르면 이 원고는 중세시대의 다른 과학 저작물에서 정보를 복사한 의학 교과서라고 합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걱정 없이 손으로 책을 복사하고 다시 썼습니다. 원고의 저자는 약초와 점성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요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몸의 상태와 하늘의 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좋은 점은 책이 스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해상도로 다운로드하여 직접 해독할 수 있어요. 성공해서 고대의 비밀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언어학자에게는 알 수 없는 언어나 열악한 텍스트 상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19세기에 쓰인 고전 문학 작품을 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다가 하루가 끝날 무렵 약간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요. 매일 책을 읽으면서 몸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느 순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네, 때로는 오래된 책으로 작업하는 것이 말 그대로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유독한 책들의 카탈로그도 있어요. 누군가가 독자를 해치기 위해 고의로 독을 뿌려서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 거예요.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밝은 녹색 표지로 인해 2권의 책을 격리시켰어요. 페이지들은 평범했지만 하드커버 표지에 비소가 코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의 대량 생산은 19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출판사는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출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가죽 커버 대신 저렴한 청 커버를 사용했죠. 고객에게 매력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 밝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 및 기타 색상으로 책을 칠했습니다. 구리와 비소로 만든 밝은 색소 덕분에 표지에 녹색을 얻었습니다. 매우 저렴한 염료였지만 탄산구리를 함유한 다른 염료보다 더 밝았어요. 비소 염료는 책뿐만 아니라 양초와 벽지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염료의 안료가 빠르게 분해되어 유독한 발암성 연기를 방출한다는 것이었어요. 비소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하게 집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당시에 많은 독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유독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독성이 있는 책을 정말 읽고 싶다면 장갑과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그리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의 모든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붉은 행성에는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미래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을 테니 미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이 귀중한 액체를 어디서 구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화성 내부에 너무 깊숙이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수집한 지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액체 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화성의 변덕스러운 지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귀중한 물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붉고 먼지가 많은 이웃의 수생 역사의 퍼즐을 풀기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 표면을 누비며 화성 표면 지질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화성의 지형부터 고대의 마른 호수 바닥과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화성에 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화성 표면과 그 바로 아래에는 물이 있지만 얼음 형태고 고대 화성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이 모든 물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두 지점이 있어요. 물이 우주 또는 화성 내부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저장고나 얼음 퇴적물로 고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얼마나 새어나갔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붉은 행성의 끈적끈적한 중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 덕분입니다. 이 착륙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발 아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지진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음파는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의 구성과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거동을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하 유전과 대수층을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 이 모델의 도움으로 화성에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설명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균열이 있는 암석층이 있고 그 균열이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층은 11km에서 19km 깊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탐사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화성의 물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체 물 저장소의 존재를 확인하면 화성의 기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또는 언젠가는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화성에 한때 물이 많았다면 고대 과거에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지하 저수지는 이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작은 미생물이나 촉수를 가진 생물들이 지하에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에서는 초심층 광산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받는 해저에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착륙선 주변 지역에서는 행성 상부 지각에 물 얼음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 더 깊은 곳에 물이 풍부한 층이 지구 전체에 걸쳐 뻗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고대 해저를 채우기에 충분한 물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에서 물이 있거나 언젠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화성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연 위성인 달에서도 표면 곳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물은 아니에요. 달에서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남아있고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극지방은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극지방이 매우 추운 이유죠. 따라서 그곳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얼음은 달의 토양과 섞여 표면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토성에서 6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05km에 불과하니 그다지 크지 않죠. 다시 말해 이 달은 애리조나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오, 진짜인지 한번 해볼까요? 흥미롭게도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토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자들은 엔셀라두스가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달 표면의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얼음 입자와 수증기 기둥이었습니다. 달의 암석 핵과 얼음 껍질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2km에 달하는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에서 32km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해서 달 바다의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파는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 천문학자들은 얼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유로파의 물 저장소가 얼마나 깊고 큰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야 하는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은하계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기이한 곳은 아마도 오픈 스페이스일 겁니다. 2011년 두 팀의 천문학자들이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구름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구름 중 가장 크고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수증기 구름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1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일반적인 블랙홀이 아닙니다. 이 퀘이사의 주변 조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생성하기 위해 매우 특별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1경 4천조 배에 달하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구 전체에 2만 대에 해당하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죠. 대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천문학자들은 이 물구름이 우주가 시작된 지 불과 60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 초기에도 물이 우주 곳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토록 먼 옛날부터 수증기를 감지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은하계에도 물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얼음으로 얼어붙은 고체 상태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넓혀줍니다.